밀라노 선수촌 식당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창의 420가지 메뉴는 사라지고 20가지 남짓한 반복 식단만 남았죠. 메뉴가 안 바뀐다, 먹을 게 없다. 선수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선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증기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밥 냄새, 차가운 샌드위치를 내려놓는 외국 선수들. 한국 급식 구역에는 매일 같은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흰쌀 밥과 불고기, 제육볶음, 기본 메뉴였죠.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17일간 90가의 도시락을 분산 배달하는 설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음식 인기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봤습니다. 지금부터 밀라노 올림픽이 드러낸 한국의 급식 설계 시스템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 편집장입니다. 2026년 2월 6일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 미식의 나라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녔죠. 당연히 선수촌 식당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습니다. 파스타, 피자, 젤라토. 이탈리아 본토의 맛을 기대했던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 아침 현장 취재팀이 보내온 첫 보고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메뉴 구성이 단조롭습니다.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과거 대회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 식당은 24시간 운영됐고 420가지 메뉴가 순환 제공됐습니다. 한식, 서양식, 아시아 음식은 물론 할랄과 글루텐 프리 식단까지 포함됐죠.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이 배치됐습니다. 하루 20톤 이상의 식자재가 사용됐고 현장에서 빵과 피자를 직접 구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선수촌과 경기 시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게 8년 전이었습니다. 2월 9일 한국의 쇼트트랙 해설위원이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죠. 영상 속 밀라노 선수촌 식당은 평창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견과류, 모차렐라 치즈, 계란, 사과잼, 야채,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생선과 소고기, 젓가락조차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해설위원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창 때는 식당이 꽉 찰 정도로 음식이 깔려 있었어요. 선수들이 살이 쪘죠. 지금은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현역 선수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가 입을 열었죠. 맛은 괜찮은데 똑같은 음식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나와요. 메뉴가 안 바뀌니까 많이 물립니다. 옆에 있던 동료 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땅히 먹을 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취재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수촌 식당 운영 방식을 세밀하게 기록하세요. 메뉴판, 배치 구조, 회전율까지 전부요. 이탈리아는 1956년 코르티나 담페초, 2006년 토리노에 이어 세 번째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단조롭다. 메뉴가 반복된다. 선수들의 SNS를 통해 불만이 연일 전해졌죠. 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단순한 보조 시설이 아닙니다. 하루 두세 차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종목과 체급, 경기 일정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가 공통으로 접하는 공간이죠. 메뉴 구성과 회전율은 체력 회복과 경기력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공간에서 메뉴가 안 바뀐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촌 본 식당과 별도로 대한체육회가 한식 도시락 급식을 운영 중입니다. 별도 운영.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때도 한국은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했죠. 당시 하루 평균 420끼 분량의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이 항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수촌 식당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일본 역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자국 선수단을 위한 별도 음식 제공 시설을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뒤바뀐 상황에 열을 낸 꼴이었죠. 대한체육회는 당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수촌 음식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차원의 지원입니다. 이 체계는 2022년 베이징을 거쳐 지금 밀라노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급식지원센터 운영 구조를 별도로 취재하세요. 규모, 인력, 배달 방식까지요. 화려함이 사라진 선수촌 식당. 그 빈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2월 8일 오전 취재팀으로부터 상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었죠. 저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운영기간 2026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운영지역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3개 지역. 파견 인력 총 36명. 밀라노 15명. 코르티나 12명. 리비뇨 9명. 투입 예산 22억 원.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시스템이었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도시락 제공 횟수 매일 점심과 저녁 2회. 1회당 평균 생산량 약 90개. 지역별 배분 밀라노 45개. 코르티나 25개. 리비뇨 25개. 선수 일정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평균치는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180개, 17일이면 3060개, 3000개가 넘는 도시락을 사전 설계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메뉴 구성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흰쌀밥,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찜, 도가니탕, 깍두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정식 수준의 기본 메뉴였죠.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예상 고기 사용량 700kg. 700kg을 17일로 나누면 하루 41kg입니다. 단백질 공급을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배달 방식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포장 완료된 도시락은 종목별로 보온백에 담아 식사 시간에 맞춰 선수촌으로 배달됨. 종목별, 식사 시간에 맞춰.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일정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아침 일찍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 있고 저녁 늦게 끝나는 종목도 있죠. 식사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그 모든 일정을 고려해 배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시락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선을 계산하고 시간을 조율하고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죠. 2월 8일 오후 현장 취재팀이 추가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 한 구석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 끈을 잡아당기고 있었죠. 치익 증기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취재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구수한 밥 냄새와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향이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던 외국 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 그 옆에는 차가운 빵과 치즈를 든 서양 선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차가운 음식 위주였죠. 샌드위치, 치즈, 견과류, 과일, 조리가 필요 없는 메뉴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도시락은 뜨거웠습니다. 그것도 즉석에서 데운 것처럼 뜨거웠죠. 발열 시스템.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발열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임차한 호텔 주방에서 조리해 배달하는 방식이었죠. 2022 베이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26 밀라노에서는 달랐습니다. 발열 기술을 도입해 배달 후에도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취재팀이 현장에서 들은 반응도 전해왔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식도 먹으니까 먹을 만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선수촌 식당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한식 도시락이 있으니 괜찮다. 보안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저는 취재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는 장면을 더 관찰하세요. 빈도, 시간대, 주변 반응까지 전부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걸 넘어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420가지에서 20가지로 줄어든 상황. 그 빈자리를 한국은 별도 시스템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 지역에 걸쳐 동시에요. 2월 8일 저녁, 저는 편집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 기사는 보류합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을 먼저 취재하겠습니다. 동료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뉴스가 될까요? 그냥 자국 선수 지원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17일간 3개 지역에서 하루 180개 도시락을 온도 유지하며 배달하는 건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22억 원, 36명, 90개, 700kg. 이 숫자들은 즉흥이 아닙니다. 계산된 결과죠. 밀라노 올림픽은 화려함이 사라진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서 다른 종류의 정밀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월 9일 취재팀이 보내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 한 구석. 점심시간이었죠. 영상 속에서 한국 선수 서너 명이 보온백을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락 끈을 당기자 익숙한 증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 흰쌀밥과 불고기가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과일, 요거트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열자 시선이 쏠렸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 달콤한 불고기 양념 향, 차가운 음식만 있던 공간에 뜨거운 냄새가 퍼진 겁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외국 선수 한 명이 고개를 돌려 한국 도시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부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취재팀의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동일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아 식당 한 구석에 모였고 주변 선수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은 선수촌 식당 메뉴를 이용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한국 도시락을 선택하는 흐름. 하루 이후에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됐습니다. 저는 과거 올림픽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는 대회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었죠. 선수들이 굳이 별도 음식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라노는 달랐습니다. 메뉴 20가지, 반복되는 식단, 차가운 음식 위주. 선수들이 선택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2월 10일 취재팀이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취재진이 한국 급식 구역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카메라를 든 일본 기자 2명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죠. 일본 역시 자체 급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열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조리 후 포장해서 배달하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반면 한국 도시락은 배달 후에도 뜨거웠습니다. 발열 기술 덕분이었죠. 취재팀이 일본 취재진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인상적이더라고요. 뜨거운 밥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일본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의 특징. 첫째, 온도 유지, 발열 도시락. 둘째, 시간 정확성.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배달. 셋째, 메뉴 일관성.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 안정적인 구성. 일관성. 저는 이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메뉴가 20가지였지만 그마저도 반복됐습니다. 변화가 없었죠. 반면 한국 도시락도 메뉴가 많지 않았습니다. 흰쌀밥,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찜, 도가니탕. 기본 구성이었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반복은 선택지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도시락의 일관성은 설계 때문이었죠. 17일간 매일 90개를 만들려면 메뉴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복잡한 메뉴는 대량 생산에 부적합하니까요. 하지만 단순함 속에서도 단백질 공급은 유지했습니다. 고기 700kg이 그 증거였죠. 2월 11일 취재팀이 또 다른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서양 선수 일부가 한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 선수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대화가 이어졌죠. 도시락을 가리키며 뭔가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뚜껑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흰쌀밥 위에 제육볶음이 올라가 있었죠. 서양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취재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밥을 먹는 게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서양 선수들은 대부분 빵과 파스타, 샌드위치 위주였으니까요. 식문화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문화를 넘어섰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니까요. 특히 겨울 올림픽에서는요. 저는 취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급식 구역 주변 동선을 계속 관찰하세요. 누가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지,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지요. 2월 11일 저녁, 보고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는 시간대에 주변 통행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선수와 취재진의 이동이 눈에 띕니다.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대가 되면 한국 급식 구역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접 먹으려는 건 아니었죠.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뜨거운 밥 냄새, 증기 소리, 보온백에서 꺼내지는 도시락. 선수촌 식당에는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필요가 패턴을 만든다. 선수촌 식당이 420가지 메뉴를 제공했다면 아무도 한국 도시락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0가지로 줄어들자 대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그 빈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을 투입했습니다. 22억 원, 36명, 17일. 이건 보안이 아니었습니다. 필수 인프라였죠. 2월 12일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일간지 편집국장이었죠. 밀라노에서 한국 급식 시스템을 취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료 공유가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기사를 쓰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왜 관심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희 취재팀도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평가가 엇갈리는 와중에 한국 선수들만 별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이게 단순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 더 있었던 겁니다. 아직 취재 중입니다. 정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취재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에 한국 급식 관련 보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시간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외신 보도 3건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스포츠 매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냄새가 너무 좋아 보여서 솔직히 부러웠다. 일본 취재진이 작성한 현장 스케치였죠. 두 번째는 미국 스포츠 전문 블로그였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에서 가장 뜨거운 건 경기가 아니라 한국 도시락이다. 제목이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발열 시스템, 온도 유지, 배달 방식까지 언급돼 있었죠. 세 번째는 이탈리아 지역 언론이었습니다. 자국 선수촌 식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별도 급식 시스템으로 대응 중이다. 비판적인 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인데 외국 선수단이 별도 음식을 가져온 거니까요. 하지만 기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즉흥적이지 않다. 사전 계획된 운영 구조다. 저는 새 기사를 출력해 나란히 놓고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두 온도를 언급하고 있었죠. 뜨거운 밥, 김이 솟아오르는 도시락, 발열 시스템. 선수촌 식당이 차가운 음식 위주였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더욱 부각된 겁니다. 2월 12일 오후 취재팀이 현장 영상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코르티나단 페초 지역이었습니다. 밀라노와 400km 이상 떨어진 곳이죠. 영상 속에서 한국 선수 2명이 도시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달 방식은 밀라노와 동일했습니다. 보온백, 발열 도시락, 정해진 시간. 취재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코르티나에도 급식 지원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12명이 파견돼 하루 평균 25개 도시락을 생산합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단 페초, 리비뇨, 세 지역이 표시돼 있었죠.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자동차로 5시간, 리비뇨는 또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 세 곳에서 동시에 같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물류, 인력, 시간 조율, 모든 게 사전에 계획돼야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밀라노 45개, 코르티나 25개, 리비뇨 25개, 하루 총 95개, 아침을 제외하고 점심 저녁 이외면 하루 190개, 17일이면 3230개, 3000개가 넘는 도시락을 세 지역에 분산해서 정확한 시간에 배달한다. 이건 군대 급식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2월 13일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피겨 선수가 인터뷰에서 도시락을 언급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선수였습니다. 팀 이벤트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점심, 저녁으로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개인전 회복도 한식으로 하겠습니다.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실수의 아픔을 딛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원동력. 그게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 고향의 맛, 익숙함. 그 모든 게 경기력과 연결돼 있었죠. 저는 다른 종목 선수들의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컬링 여자 대표팀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5연패 악몽을 도시락 까먹으며 버텼어요. 우픈 고백이라고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선수도 말했습니다. 언제 먹어도 뜨끈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온도, 또 온도였습니다. 겨울 올림픽입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경기하고, 훈련하고, 대기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뜨거운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체온 회복이었고, 마음의 안정이었죠.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3가지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층위. 세계 지역, 36명. 하루 90개,
17일간. 둘째, 기술적 측미, 발열 도시락, 온도 유지, 시간 정확성. 셋째, 심리적 측미, 익숙한 맛, 안정감, 경기력 회복.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설계가 있었죠. 즉흥이 아니라 계획, 보완이 아니라 필수. 저는 편집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단순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선수촌 식당 부실을 예측하고 준비한 대응 인프라입니다. 동료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밀라노 선수촌 식당이 부실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다기보다 대비했다고 봐야죠. 2022 베이징 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심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각국 언론이 같은 장면을 취재하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작동하는가? 2월 13일 저녁, 저는 대한체육회 공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이었죠. 40페이지 분량의 문서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급식지원 운영계획. 작성일 2025년 11월 18일.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11월. 올림픽 개막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3개월 전부터 설계된 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차가 보였습니다. 운영 목적 및 배경, 파견 인력 구성, 지역별 운영 계획, 메뉴 구성 및 식자재 조달, 배달 동선 및 시간표, 비상 대응 매뉴얼, 예산 집행 계획, 7개 항목, 각 항목마다 세부 내용이 5페이지 이상 할애돼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동선 및 시간표 항목을 먼저 펼쳤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구조도였죠. 선수 숙소 위치, 식당 위치, 훈련장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급식 배달 동선이었습니다. 숙소별로 다른 경로가 설정돼 있었죠. 쇼트트랙팀, 피겨팀, 컬링팀. 각 팀의 경기 일정에 맞춰 배달 시간이 조율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쇼트트랙팀. 오전 경기가 있는 날은 점심 배달 시간이 11시 30분. 오후 경기가 있는 날은 12시 30분. 30분 차이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경기 직전과 직후의 식사 타이밍이 달라지니까요. 피겨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날과 프리스케이팅 날의 배달 시간이 달랐습니다. 경기 시작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율돼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종목의 경기 일정을 분석하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시간표를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메뉴 구성 및 식자재 조달 항목이었습니다. 표가 나왔습니다. 날짜별 메뉴 계획표였죠. 2월 6일 불고기, 흰쌀밥, 깍두기, 미역국. 2월 7일 제육볶음, 흰쌀밥, 배추김치, 된장찌개. 2월 8일 갈비찜, 흰쌀밥, 깍두기, 미역국. 2월 9일 불고기, 흰쌀밥, 배추김치, 된장찌개. 패턴이 보였습니다. 메뉴는 4일 주기로 순환됐습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찜, 도가니탕, 다시 불고기.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습니다. 17일간 매일 90개를 만들려면 복잡한 메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재료 수급도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식 재료를 매일 조달할 수는 없었죠. 문서에는 식자재 조달 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 주요 식자재는 한국에서 사전 공수, 현지 조달은 기본 채소류에 한정, 고기 700kg, 쌀 500kg, 김치 200kg.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냉동 보관, 해동 일정, 조리 시간까지 계산돼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파견 인력 구성 항목이 나왔습니다. 총 36명의 역할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리사 21명, 영양사 6명, 배달 담당 5명, 관리 담당 4명, 밀라노 15명, 코르티나 12명, 리비뇨 9명. 각 지역마다 조리사와 영양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리사 21명 중 12명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소속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들을 평소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죠. 선수들에게 익숙한 맛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의 일관성. 그것도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응 매뉴얼 항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멈췄습니다.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 식자재 수급 찾을 시 현지, 대체 식자재 목록 및 조리법 변경안. 시나리오 2 배달 차량 고장 시 백업 차량 운영 및 긴급 배달 동선. 시나리오 3 조리 인력 부상 시 예비 인력 투입 및 메뉴 간소화 기준. 시나리오 4 선수식 중독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및 대체 식단 제공. 각 시나리오마다 담당자, 연락망, 실행 절차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17일간 단 한 끼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총 22억 원의 세부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건비 9억 5천만 원, 식자재비 7억 원, 물류비 운송 및 보관 3억 원, 장비 임차비 주방 설비 1억 5천만 원, 기타 운영비 1억 원. 가장 큰 비중은 인건비였습니다. 36명을 17일간 파견하는 비용이었죠. 두 번째는 식자재비, 고기 700kg, 쌀 500kg의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2억 원을 3,230개로 나누면 도시락 1개당 약 68만 원. 아니, 잘못 계산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22억 원을 3,230개로 나누면 도시락 1개당 약 6만 8천 원. 여전히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단순히 음식값만 포함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지역 동시 운영, 정확한 시간 배달, 온도 유지 시스템, 모든 게 포함된 가격이었죠.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3개월 전부터 설계됐습니다. 40페이지 매뉴얼, 7개 항목, 세부 시나리오, 경기 일정별 배달 동선, 4일 주기 메뉴 순환, 비상 대응 체계. 이 모든 게 22억 원의 예산으로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라노 선수촌 한 구석에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한국급식지원센터 현장 취재를 요청하세요. 조리 과정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와 실행의 사례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420가지에서 20가지로 줄어든 상황. 그 틈을 한국은 3개월 전부터 계산된 시스템으로 메웠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2월 14일 오전 취재팀이 밀라노 급식지원센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수촌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죠. 임차한 호텔 주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흰색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2명이었죠. 오전 10시 점심 도시락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조리사가 커다란 냄비에 불고기를 볶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쌀을 씻는 사람, 김치를 담는 사람, 국을 끓이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취재팀이 조리사 한 명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루 몇 끼를 만드십니까? 점심 45개, 저녁 45개요. 총 90개입니다. 힘들지 않으신가요? 조리사가 웃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평소에도 100명 넘게 만들었어요. 익숙합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평소 한국 국가대표들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조리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지 않은데 속도는 빨랐습니다. 숙련도였습니다. 3개월 전에 급조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밀라노로 온 겁니다. 다음 장면. 완성된 음식을 도시락 용기에 담는 과정이었습니다. 흰쌀밥을 먼저 담고 그 위에 불고기를 올렸습니다. 옆 칸에는 김치와 깍두기, 별도 용기에는 미역국, 마지막으로 발열팩을 넣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발열팩은 도시락 밑에 깔렸습니다. 물과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는 구조였죠. 배달 직전에 물을 부으면 15분간 60도 이상 온도가 유지됐습니다. 선수들이 끈을 당기는 순간 가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치이,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차가운 샌드위치와 달리 한국 도시락은 배달 후에도 뜨거웠습니다.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차이였죠. 오전 11시 30분. 도시락이 보온백에 담겨 배달 차량에 실렸습니다. 취재팀이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선수촌까지 15분. 도착 시각 11시 45분. 쇼트트랙팀 수수 앞이었습니다. 배달 담당자가 보온백을 내렸습니다. 선수 한 명이 나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취재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도시락이 도움이 되나요?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촌 식당 음식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일 같은 거라. 한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죠.
버틴다. 이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올림픽은 최고의 무대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버틴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취재팀이 다른 선수에게도 물었습니다. 커링 여자 대표팀 선수였습니다. 5연패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도시락 먹으면서 마음을 추스렀죠.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제였습니다. 익숙한 맛, 고향의 느낌. 그게 경기 후 회복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오후 2시 취재팀이 선수촌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각이었죠. 한국 선수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이었죠. 그런데 시선이 계속 한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불고기 양념향, 따뜻한 밥 냄새.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한 서양 선수가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호기심이 섞인 것 같았죠. 취재팀이 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도시락에 관심 있으신가요? 선수가 웃었습니다. 냄새가 좋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이 부럽긴 해요. 선수촌 식당 음식은 어떤가요? 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일 비슷하죠. 좀 지겹긴 합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취재팀이 일본 취재진도 만났습니다. 일본 역시 자체 급식 지원을 하고 있었죠. 일본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뜨겁게 유지되진 않아요. 발열 시스템이 부럽긴 하죠. 일본도 도입할 계획은 없나요? 검토는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22억 원. 도시락 한 개당 약 6만 8천 원. 저는 이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싸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면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 경기력 회복, 컨디션 유지. 모두 메달과 직결되는 요소들이었죠. 메달 하나의 가치를 생각하면 22억 원은 투자였습니다. 비용이 아니라요. 오후 6시 저녁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취재팀이 다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피겨팀이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선수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팀 이벤트에서 실수했던 그 선수였죠. 개인전 준비 어떠세요? 취재팀이 물었습니다. 선수가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려고요. 한식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음식은 연료가 아니다. 마음의 지지대다. 선수촌 식당이 부실한 상황에서 한국 도시락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외국 선수들의 시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부러움, 호기심, 관심. 뜨거운 음식 한 끼가 만들어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취재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선수촌 식당 전체 분위기를 다시 촬영하세요. 한국 급식 구역과 일반 식당 구역의 온도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요. 반응의 온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온도, 뜨거운 밥과 차가운 샌드위치. 다른 하나는 감정의 온도, 안정과 불안, 만족과 아쉬움. 한국은 두 온도 모두를 높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아침, 저는 편집실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47장, 영상 12개, 인터뷰 녹취록 23건, 문서 자료 8종. 책상 위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훑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이 부실하다는 기사를 쓰려던 거였죠. 평창의 420가지와 밀라노의 20가지를 비교하는 구조. 전형적인 비판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이라는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핵심 키워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설계, 40페이지 매뉴얼, 22억 원 투자, 세계 지역 동시 운영, 경기 일정별 배달 조율, 발열 시스템, 심리적 안정, 7개 키워드. 이걸 어떻게 엮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음식 이야기인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매개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수촌 식당 부실을 예측했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예측했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2022 베이징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단조롭다. 메뉴가 반복된다.
한국은 그때의 경험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6 밀라노를 준비하면서 같은 문제를 예상했겠죠. 하지만 단순히 예상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비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뉴얼을 만들고 인력을 선발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위기관리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일본도 자체 급식을 운영했지만 발열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영양사만 파견했고 조리는 현지 업체에 맡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선수촌 식당에만 의존했습니다. 한국처럼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없었죠. 왜일까? 저는 한국의 과거 올림픽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었던 한국은 선수촌 식당에 막대한 공을 들였습니다. 420가지 메뉴, 24시간 운영, 셰프 180명. IOC 위원장이 단 한 명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죠. 그게 기준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 평창이 기준선이 된 겁니다. 2020 도쿄 올림픽 때 일본 선수촌 식당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평창만큼은 아니구나. 2022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준비하자. 자국 선수촌 식당 수준을 해외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직접 시스템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표준의 이동이었습니다. 평창의 표준을 밀라노로 옮긴 거였죠. 물론 규모는 줄었습니다. 420가지를 4가지로 줄였고 24시간 운영을 하루 2회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음식, 익숙한 맛, 정확한 시간.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의 문제점. 메뉴 2030가지로 제한. 매일 반복되는 식단. 차가운 음식 위주. 젓가락 미비치 아시아 음식 부재. 한국 급식 시스템의 대응. 4가지 메뉴 순환 단순하지만 일관성 있는 구조. 발열 도시락 온도 유지. 경기 일정별 배달 조율 시간 정확성. 진천 선수촌 조리사 투입 익숙한 맛. 대비되는 구조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다양성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한국 급식은 처음부터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밀성에 집중했죠. 적은 메뉴, 정확한 시간, 유지되는 온도. 이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외신 보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매체 발열 시스템이 부럽다. 미국 블로그, 가장 뜨거운 건 한국 도시락. 이탈리아 언론 사전 계획된 운영 구조. 모두 같은 걸 봤습니다. 시스템. 음식이 아니라 그 뒤에 설계를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봤던 겁니다. 처음엔 한국 도시락이 인기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엔 한국이 급식 지원을 잘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부실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3개월 전부터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 시스템을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촌 식당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만큼은 안정적인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위기관리였습니다. 예측 설계 실행. 3단계 구조였죠. 저는 기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드러낸 한국의 급식 설계 시스템. 부재를 추가했습니다.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 정밀함이 들어섰다. 이제 이야기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밀라노 선수촌 식당의 부실한 배경. 둘째, 한국 급식 시스템의 등장 현상. 셋째, 시스템의 설계 과정 구조. 넷째, 외국 선수와 언론의 반응 파장. 다섯째, 재해석 의미. 5단계 서사였습니다. 저는 동료 편집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 기사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요? 비판 기사가 아니라 시스템 분석 기사로요.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했는지를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자들이 관심 가질까요? 그냥 음식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관리 사례입니다. 20억 원 투자해서 17일간 3,230개 도시락을 세계 지역에서 정확히 배달하는 건 음식업이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도시락 먹으며 마음을 추스렀다. 개인전 회복도 한식으로 하겠다. 버티다, 추스르다, 회복하다. 모두 심리적 단어들이었습니다. 음식은 에너지만 공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지탱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진천 선수촌 조리사 투입, 익숙한 메뉴 구성, 따뜻한 온도 유지. 모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주목받은 것은 메뉴의 특이성이 아니었다. 운영과 설계 기준이 현장에서 선택으로 이어진 장면. 그 점이 기사로 남을 가치가 있다. 이제 쓸 준비가 됐습니다. 2월 15일 오후 8시.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 밀라노 올림픽이 드러낸 한국의 급식 설계 시스템. 부재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 정밀함이 들어섰다. 총 4,200단어. 저는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밀라노 선수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증기 소리가 들린다. 치익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 끈을 당기는 소리다. 주변 선수들의 시선이 쏠린다. 냄새가 퍼진다. 그 장면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다. 3개월 전부터 설계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22억 원, 36명, 40페이지 매뉴얼. 숫자 뒤에는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한 조직의 의지가 있다. 선수촌 식당이 420가지에서 20가지로 줄어든 상황. 그 틈을 한국은 정밀함으로 메웠다. 이것이 밀라노가 보여준 한국 시스템의 실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에게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다른 나라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파견하고 매뉴얼을 만들면 되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실행한 배경은 특수합니다. 배경이요? 평창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은 선수촌 식당 표준을 경험했습니다. 420가지 메뉴, 24시간 운영. 그게 기준선이 됐죠. 이후 도쿄와 베이징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을 겪으면서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표준을 가져가자고요. 편집국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표준을 경험한 나라가 낮은 표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평창의 화려함을 밀라노의 정밀함으로 변환했습니다. 420가지는 불가능하니 4가지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흥미롭네요. 기사 내보내도 좋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판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이 부실하다. 하지만 취재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부실함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한국은 문제를 비판하는 대신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부터요.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외신 보도, 선수 인터뷰, 현장 영상.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온도. 물리적 온도와 심리적 온도. 한국은 2가지를 모두 높게 유지했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물리적 온도를, 익숙한 맛과 정확한 시간으로 심리적 온도를. 그 결과 선수촌 식당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만큼은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월 14일 한국 피겨 선수가 도시락을 받으며 한 말. 개인전 회복도 한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수의 아픔을 딛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원동력. 그게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스템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온도, 같은 맛. 그 일관성이 선수들에게 안정을 줬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목받은 것은 메뉴의 특이성이 아니었다. 운영과 설계 기준이 현장에서 선택으로 이어진 장면. 그 점이 기사로 남을 가치가 있다. 일주일 전 제가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관리 사례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구조화된 대응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정확히 실행하는 과정. 그게 밀라노에서 작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사는 내일 아침 송고될 예정이었습니다.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도시락 이야기잖아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도시락 이상의 이야기라고요. 밀라노 올림픽은 화려함이 사라진 대회였습니다. 평창의 420가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 빈자리에서 한국은 다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정밀함, 적은 메뉴로도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온도로 배달하면 선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경기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 선수들은 또 도시락을 받을 거고, 외국 선수들은 또 쳐다볼 겁니다. 치,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이제 다르게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증기 소리가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로요. 22억 원, 36명, 세계 지역, 17일, 3230개. 숫자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창의 표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선수들에게 안정을 제공하려는 설계,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밀함. 밀라노가 화려함을 잃었다면 한국은 정밀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2026년 2월 밀라노 선수촌 한 구석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누군가는 음식 이야기로 읽을 거고, 누군가는 시스템 이야기로 읽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화려함 없이도 가능한 완성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 완성도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 선수촌 식당에 420가지 메뉴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한국은 4가지로도 충분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요. 그게 설계가 남긴 것이었습니다.